10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굉장히 좀 쌀쌀한 바람이 부네요.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한미 수석,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 문안을 협의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제 발사했죠. 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 파장이 큽니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씨를 고소해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에는 아직도 덕준이의 친구들이 있다. 지난해 10월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가 과로사한 뒤로 어머니인 박미숙 씨가 1년 동안 수없이 외쳐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람과 일 코너에서 임자원 변호사와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기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방송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24분쯤에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에서 홍게 통발 주어버선 A호 72톤급이네요. 전복됐다는 신고를 일본 8관구로부터 접수했다고 합니다. 선원 9명이 탑승해 있고요. 한국인 선원 3명과 외국인 선원 6명이 탑승해 있는데요. 지금 해상보안청 선박이 현장을 수색 중이고, 김부겸 총리께서도 선박 전복 사고 해수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련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장동, 기타 등등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국정감사 2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이 지사가 아주 작심 발언을 했죠. 그렇죠. 사실 어제 국정감사가 굉장히 난타전으로 흘러갔는데요. 김용판 의원의 돈다발 사진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어제 그래서 이게 경기도 국감의 연장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서울시 국감이었습니다, 어저께. 맞습니다. 네, 어제는 서울시 국감이요.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현황 보고를 일단 깔끔하게 생략을 하시고 6분간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 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제안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그 이유로는 지난 국감처럼 도지사 직무와 관계없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시장의 업무, 개인 사생활, 인적관계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으로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하지 못해서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본인은 개인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또 국감을 위한 기관 증인으로 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워낙에 지난 경기도 국감에 엊그제 이제 경기도 국감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아마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새로운 공격 소스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초반에 좀 기선제압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아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식의 그 법률가 출신다운 법적인 부분들을 따져서 이제 법적으로 공세를 펴는 게 원래 이재명 지사가 원래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이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지사가 지자체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들을 활용해서
행정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제 국정감사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법률적 목적에 대해서 이제 묻는 방식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눈길을 끌었던 건 저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심상정 후보죠, 그분도 이제 후보죠. 그렇죠. 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대선. 예, 그 팻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양두구육 인형. 네. 오늘 국감장의 정회를 이끌었던 그러니까요. 네, 이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 그쵸. 아 귀여운 불독 인형 때문에 오늘 정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불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양 탈. 네, 그 양두구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의 네. 머리를 그 가게에다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라는 이제 사자성어를 따와서 네. 이재명 지사를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그 인형을 준비를 했는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때는 여야 양측이 간사간 합의를 해가지고 팻말이나 뭐이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게 재밌더라고요. 양두구역은 국민의힘인데 뭘 굳이 민주당에서 그걸 치우라고 했냐. 아니,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정말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넘치세요. 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을 그리워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격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심상정 의원이 설계자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후보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다 이렇게 또 대응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이제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이 지사 저격수를 자임하고 좀 강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네. 심 의원은 성남시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익 환수 대상을 택지 사업으로 한정한 건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어떤 시민의 말이다. 이제 말을 빌린 거죠.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면서 이 지사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사님은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면서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환수액 5,500억 원이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 지방 행정 역사에서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당당히 응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사람이 맞붙는 장면은 사실상 앞으로 있을 대선 토론의 전초전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이 범인 혹은 이제 죄인이라는 문구를 그 심상정 의원이 들고 나왔습니다. 네네. 잘 생각해 보시면 범인은 사실 이제 법적인 문제인 책임이죠. 예. 거고 죄인은 정치적인 평가의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역시 이제 베테랑 정치인답게 음.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아서 네. 너무 이제 몸통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비리 의혹을 밝혀내는데 집중하려다가 결국은 이제 별 소득을 못 거뒀었는데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서 지금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쉬운 점을 좀 부각시키는 이 전략을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5,500억 원이나 환수를 한 말하자면 이제 잘한 행정 정책이었다, 행정적인 어떤 이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해서 시민들이 일반 입장에서는 환수한 건 환수한 거지만 반면에 또 그 화천대유의 일부 사업자들이 너무 많은 수익을 챙겨간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또 찜찜한 감정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 아주 잘 파고들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택지 개발하고 주택 분양,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남시에서 네. 했던 건 택지 개발까지고 그렇죠. 주택 분양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분양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아예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게 최초부터 설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분양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익을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70% 환수가 아니라 훨씬 더 환수 금액은 공익 환수 금액은 매우 낮다. 그게 이제 경실련에서 얘기하면 18%다 이런 예. 주장이 큰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분양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게 개발을 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분양 리스크는 애초에 손절하고 애초에 거기다 선을 긋고 택지 개발만 할 거냐? 그러니까 LH는 두 개를 다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LH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공사는 그 택지 개발까지만 딱 하고, 그러니까 땅을 네. 개발하는 데까지만 하고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는 주택공사가 따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LH로 합병을 하게 됐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공익환수의 비율은 달라질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관련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화천대유가 애초에 사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대장동지구 일대에 약 한 30% 정도의 토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자신들이 토지주였다는 것도 좀 그 같이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긴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지를 개발을 하는 데까지가 성남의들이 그 민관 합동으로 한 거고요. 이 택지를 분양을 쭉 이제 합니다. 그래서 7개 구역인가요? 7개 구역인가 9개 구역으로 나눠서 어떤 데는 건설회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남의들 화천대유 이런 쪽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주로 그러니까 그렇죠. 소형 네. 평형 위주로 예, 밖에 땅을 받아서 거기서 분양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였다라는 점은 그래서 주택 분양까지를 다 포함을 할 거냐 땅을 만들어서 민간 기업들에게 판 것까지를 성남의 뜰 내지는 성남 도계공에서 한 것으로 볼 거냐 하는 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월요일 날 이야기하면서 뇌물 얘기만 계속하고 배임 쪽으로는 아예 나가지도 못했다. 뇌물까지도 못 나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부터는 배임을 쟁점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당은 이제 국감에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지 않은 것 또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앞서서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을 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이 누구냐, 유동규냐, 정진상이냐, 아니면 다른 공무원이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이 지사는 이미 환수 이익을 고정해서 공모를 하고 그걸 전제로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해서 그걸 받아주면 오히려 은행이 배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 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간에 있었다고 뒤늦게 얘기를 들어서 알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김 의원이 그럼 안 게 뭐냐. 시장으로서 무능한 거다.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느냐고 따지자 이 지사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다는 걸 보고받는 경우가 있냐고 응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배임으로 그 공격하지 않았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몸통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이 이익을 누가 가졌나를 따지는 거는 정치적 프레임화를 할 때 굉장히 좀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는데 배임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어떤 행정 그 행위에 대해서 이게 옳았느냐, 뭐 잘못했느냐, 그 판단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뭐 그 판단을 내릴 때 결국에는 그 내용, 그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내렸느냐, 아니면 모르고서 내렸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냐, 굉장히 따져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네. 지금 네. 네, 말씀하신 게 예. 바로 고의성 부분인데요. 네. 저도 사실 어제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했었는데 네. 배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예상해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배임죄가 갈리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배임죄로 기소는 쉬우나 법원에 가면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또 변호사님이 계시지 그렇죠. 여기 또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님이 계시네요. 배임 쉽지 않은데요. 여기 그러니까요. 일단 왜 배임이 쟁점이 됐느냐? 이재명 지사한테 돈 들어간 거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뇌물죄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렇죠.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하고 물었는데 슬금슬금 키넨파트너스 등등등에서 SK 쪽 얘기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김만배,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등등등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누구 한 사람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으로 가는 겁니다. 네. 배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일단 유동규, 정영학, 남욱 이런 사람들이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다 공모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공모를 했어야 되고 심지어는 여기에 이재명 지사까지도 공모를 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렇게 개발이익이 많이 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충분히 돈이 그렇게 많이 남을 줄 뻔히 알면서도 성남시가 손해를 볼 거라는 걸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남시가 돈을 덜 받아왔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가장 하나 핵심적인. 예,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게 고의의 입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즉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임은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거기다가 쉽지 않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1,200억 정도를 더 받아낸 냈죠. 맥락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좀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맥락이 그거를 있습니다. 더 받아냈을 때 실제로는 그 부재소 합의라고 해서 그 법원에다가 처음 합의랑 행정법원이나 다른 거죠. 이런데 네. 그 제소하지 않는다라는 부재소 합의까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더 달라고 해도 법원에다가 이거는 계약 위반이야라고 제소하지 못한 겁니다. 예. 자, 야당은 이외에도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임명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 활동 관련해서도 이 지사 관련성 캐물었네요. 네, 오늘 국감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2달 경력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여기에 어떤 이한주 위원장 등의 이 사람이 임명하라는 언질이나 요청을 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고요. 네. 또 이제 유 전 본부장이 당시에 이제 본부장으로 들어와서 기술지원 TF를 꾸려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짰는데 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모두 다 배임죄를 염두에 두고 물은 질문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 임명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임원 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또 TF 구성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면서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이 있었으면 시장을 시켰을 텐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시장을 안 시켰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장 권한 대행을 3개월, 4개월 정도 했다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나중에 이제 가게 그렇죠. 되는데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국감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득점한 장면이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끌어낸 것이 거의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유일한 득점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지사가 설명을 한 것처럼 본부장급의 임원을 결정을 할 때는 회사 내에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자세하게 이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이유를 대긴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2010년에 선거 무렵해가지고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 뒤로 측근으로 활동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지사가 답변에 좀 곤란을 느끼는 거의 유일한 장면을 네. 지금 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서류에도 직접 서명했다 해서 백현지구에도 특혜 몰아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오늘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2015년에 백현동 부지 11만 제곱미터의 용도를 녹지 지역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성남 도시주택구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5개월 뒤인 그해 9월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서 보고서대로 이 부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특혜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 녹지 지역에서 1, 2,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준 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이제 용도를 4단계씩이나 무리하게 높여준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인데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제2의 대장동으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개발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건데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녹지에 있는 식품연구원 부지를 판매가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명한 걸로 압니다. 판매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품연구원 쪽에서 계속해서 이거 빨리 우리 이전해야 됩니다. 이거 팔고 이거 이전 비용을 마련을 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다 이런 연구소나 LH 같은 경우도 진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쭉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요청을 해서 이전 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한 차례 해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 포인트가 있고요. 박수영 의원 쪽에서는 네. 자연 녹지였던 거를 준주거로 올려준 게 이제 4단계를 뛰었다라는 너무 식의 뛰었다?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제 용도 토지 용도라는 게 그렇게 이제 단계식으로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고로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특히 주택을 관련된 어떤 그 이게 토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자연 녹지 상태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자주 있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 이제 서울시에서 8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때도 자연 녹지 지역이었던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를 이제 추가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가지고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오늘 국토위 국감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뇌물 주인이 누구냐라고 갔다가 안 되니까 배임으로 지금 방향을 네. 틀었고요. 배임도 안 되면 무능력 그걸 몰랐냐라고 몰랐냐. 하는 무능 프레임으로 야당이 이 사안을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오늘 자. 또 하나 나온 거는 이제 질보다 양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이 던져보자. 네. 자, 다음에는 어제 MBC PD수첩에서 김웅 조성은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주요 내용 음성 먼저 듣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썼다.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이렇게 갔다. 네네. 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억지로.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그렇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오늘 이거 아마 이제 이동재가 이제 양심 선언하면 바로 이걸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MBC PD수첩에 방송된 내용을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정도가 나왔는데 김웅 의원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환노위 국감 가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국감을 가던 도중에 취재진과 만나서 방송을 보면 앞뒤 다 자르고 이야기한 게 많다. 고발장을 자신에게 전달해준 인물은 기억이 나지 않고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아까 방금 들으셨겠지만 내가 대검에 가면 윤 전 총장이 시킨 게 된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 이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에서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고발하러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파악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반박을 한 부분이요. 대검에서 만약에 건너온 자료라면 내가 왜 대검에 좋은 이야기를 잘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자신과 검찰을 연결하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희망사항 아닌가 하고 일축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국어 공부를 잘못했나? 본인이 얘기하셔놓고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뭘 이해를 해?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독특한 기억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앞뒤 다 자르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억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지켜보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고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앞뒤가 잘렸다. 앞뒤가 잘렸다. 그러면 기억을 한다는 겁니까? 못 한다는 겁니까? 이런 게 각기도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제 오늘 입장을 내놨던 것이 권성동 의원 이 입장도 막 내고 녹취록 공개를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관여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프레임을 좀 축소시키는 방식이긴 한데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은 그 녹취록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를 어떤 언론들은 그 부분에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흐리려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김웅 후보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시켰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고발 사주건이 문제가 됐었던 거는 김웅 당시 후보하고 교류를 하고 이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 대검 검찰총장의 수족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거고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총장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녹취록에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시켰다는 말은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제 국어가 교육이 잘못됐는지 이분들 얘기할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단시간 안에 이 정도의 고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라고 하면 그렇게 대검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총장이 전혀 몰랐다, 무능한 거고요. 알았다라고 하면은 공모를 한 게 되는 겁니다. 뭐 그 둘 가운데 어느 길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 김웅 의원과 PD수첩이 고발사주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이렇게 같이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한 검사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네요. 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어제 MBC PD수첩에서 고발사주에 본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도한 것을 두고 김웅 의원과 평생 공사 불문,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면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PD수첩 관계자는 한동훈 검사 반론 전문을 충실히 담아 방송에 반영했다고 해명한 상황입니다. 네, 반론 보도 충분히 했으면 언론사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논란 각계각층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발언이 계속 좀 커지니까 네. 오늘은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근데 사과할 뜻은 없다면서요. 사과는 안 광주에 내려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정치 참여를 한 이후에 일관된 입장이긴 합니다. 실언 논란이나 이 망언 논란이 나올 때마다 유감도 없었고 사과 표명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님의 조카이시고요. 전두환 씨를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던 조영대 신부님 연결해서 호남 분위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서 결국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검증 희효 경과 등을 이유로 줄곧 조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교육부 등 요구에 부딪혀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김 씨의 학위 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내달 3일까지는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국민대가 이제 김 씨에 대한 박사 논문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서 연구 부정 의혹이 밝혀질 경우에 윤 전 총장에게 좀 큰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것보다 이런 게 더 국민들한테 더 국민들한테는 와닿죠. 뇌리에 와닿을 수 있어서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회신하겠다고 하니까요. 언제까지 재검증하려고 재검증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 네, 북한이 어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협의를 위해서 문안까지 협의가 되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을 두고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정밀하게 북한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SLBM 공식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일 날 오늘 아침에. 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SLBM이다라고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예. 지난 11일 날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이다 이렇게 관측이 있던데 뭐 그게 맞는 관측인가요? 그거 뭐 합참에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거니까 믿어야죠. 저는 네. 그것이 그것까지 본관할 그 실력은 없습니다. 참 발표를 믿습니다. 네네, 미니 SLBM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바지선에서 SLBM을 쐈다, 시험 발사했다 2년, 쪽에서 2년 전에.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드디어 잠수함에서
발사를 했다. 이게 물속에서 발사하는 게 가장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2년 지난번 우리가 그 9월 15일인가 했죠.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는 그 자리에서 네. 잠수하면서 수중 발사에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아마 그 이후에 북한의 그 잠수함 관련 당국자들이 아마 그 되게 쪼였을 겁니다. 괴롭히면 아주 복겼을 아니, 것 이걸 같아요. 어떻게 남조선한테 밀린단 말이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먼저 했는데 그렇죠. 왜 밀리냐 해가지고 굉장히 뽑혔겠다. 저도 예, 그런 예.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아직 선은 안 넘었습니다. ICBM이나 또 이 정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등 양국 정상에 대한 비난 등등 해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쐈냐? 이 정치적 메시지가 뭐냐? 예,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죠. 네네. 지금 한미 그 북핵 대표가 지금 워싱턴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네네. 그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또 소훈 안보실장이 지난 10월 10일 날 워싱턴에 가서 미국 NSC 보좌관 설리반 보좌관하고 네. 협의를 한 뒤에 이제 돌아와 온 뒤에 아마 그 사람들도 그 종전선언 관련해서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레가 들어오죠, 한국에. 그러니까 아마 종전선언의 문안까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좀 진전된 그 모양새를 보여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종전선언의 문안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종전선언은 어차피 북한도 동의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걸 가지고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종전선언 전에 북한은 계속 이렇게 미사일 쏘고 뭐 지금 벌써 지난 9월 이후인가 계속 좀 5번인가 지금 연달아서 뭐 네, 맞습니다. 예. 사나흘이 멀다고 쏘아대는데 9월에 4번 발사했어요. 예. 그렇죠. 예. 무슨 뜻이냐면 네.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적대 행위부터 좀 중지를 해달라. 네. 계속 그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한쪽이 계속 하면서 네. 그러면서 말로는 적대할 의도가 없다는 이런 뭐라 그럴까 양면 전략은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데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대 행위를 이제 그만두겠다는 확실한 무슨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달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입니다. 네. 또 하나 적대 행위, 적대 정책의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은 인권 문제를 걸어오는 거예요. 인권 북한의 문제. 인권 문제. 예. 북한이 어떤 점에서는 가장 아파하는 대목이죠. 이런 것들.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줘야만 협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고 하지만 북한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분명히 들어줘야만 회담에 나가겠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군사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회담장에 나가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협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얘기를 뭐 직접 만나가지고 북한과 만나서 얘기했다고 지금 시원 부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 조건 없이 만나자는 쪽은 미국이고 네. 북한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조건 없이 만나자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만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켜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니 SLBM을 발사함으로써 매우 강력하게 어필을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네. 그 자기의 그 요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종의 장애 압박 전술을 계속 쓰면서 네네. 불안해? 초조해? 그러면 빨리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해줘.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을 쪼아댔죠. 그래서 또 몇 번 성공했어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 잘 안 통해서 그러는데 네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좀
군사적으로 배낭급 전술을 쓴다고 할까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은 미국이 결국 북한과 협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참관하지 않았고 별도 대외 메시지 없이 노동신문 이면에만 요거를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공개 매체도 관영 매체인 그 조선중앙통신 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종전선언을 그 목표로 두고 또는 종전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대내적으로 봐라 우리가 이 SLBM도 쏘고 하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종전선언에 들어가는 것이지 저쪽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딸려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대내용 메시지도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건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아, 네. 예,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도적으로 상황을 조성해 나간다. 네네. 인민들은 안심하라. 네네네. 그런 그 대내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네. 또 하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살림이 어려운데 이런 데서라도 우리가 뭔가 지금 본때 있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꼰대 있게 본때 있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민들은 믿어라. 위원장을 믿고 따르라. 네. 그런 통치용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대미 메시지도 있지만 대내 통치용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 일석이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대외용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거나 뭐 규탄하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보도를 했고 대내적으로는 또 노동신문 이면의 정도만 보도를 하는 게 대내용, 대미용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종전선언을 자기들 로드맵에 올려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부를 설득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종전선언으로. 아니 그거야말로 진짜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죠. 북한으로서는. 네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외무성 부상이 25일 날 뭐 아침인가 4일 날 아침에 시기상조도 하는 식으로 퇴짜를 놨지만 네네. 바로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아유, 우리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발상이고 좋은 발상이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하는 네네.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는 또 그 다음 날 이거는 종전선언을 가기 위해서 폭파된 연락사무소도 재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정상회담도 하고 뭐 등등 자기 나름의 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상회담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상회담부터 해야 된다는 나름의 그 일정표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네. 그런 걸 시작하려면 네. 무턱대고 그냥 회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군사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하게 해달라.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리고 인권 문제 같은 거 만나기만 하면 시비 걸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바이든은 그럴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쪽은 특히 인권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가치 외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동맹도 중시하지만 가치 외교를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때보다는 인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은 미리 그걸 다져놓고 시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요 과정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북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측이 종전선언에 관해서 오해를 풀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해주셨었는데 이게 뭐 종전선언 문안까지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설득 작업이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종전선언 문안을 북한이 얼마나 그것을 환영할지 내지는 동의할지 그것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네. 어쨌건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한국이 설득을 해서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훈 실장이 이제 미국을 다녀온 직후에 보도를 보고 제가 미국 사람들 좀 너무한다고 좀
비판을 했었어요. 네, 지금 그러셨어요. 종전선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2006년부터 나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와가지고 종전선언을 이해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네네. 그렇게 좀 화를 좀 냈는데 그러나 뭐 제가 화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다시 노력한 건 아닐 거고 역시 손김 대표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큰 일이니까 네네. 실무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실무적으로 우리 저 노규덕 그 평화교섭 본부장하고 네. 김민옥의 미국에서 협의를 18일 날. 했고 그걸 들고 이제 22일 날인가 서울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일 모레 한국 방문한다고요. 뭐가 좀 진전이 있는 걸로 봐도 될 것 같고 그게 북한도 이렇게 되면은 이쯤 되면은 네네. 그 너무 이렇게 장 밖에서 그냥 계속 뭐 회담장에 들어가면 안 때린다는 약속부터 해라. 그다음에 가서 내가 싫은 얘기 안 한다는 보장부터 하라는 식으로 때만 쓰지 말고 네. 이거 기회 놓치면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네네.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는 문 대통령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는 정상회담부터 화끈하게 하라. 화끈하게 하라. 계속 떼쓰고 그러면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권 바뀌고 나면 초반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세팅하고 뭐 이래저래 다시 타진하고 다시 루트 뚫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시간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열을 불태울 때 기회를 잡아라. 북쪽은. 그러니까 보니까 유엔 안보리가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뭐 여기 특별한 대책이 있을까요? 뭐 안 열 수 없으니까 연 것 같은데. 지금 SLBM 발사 SLBM이 탄도미사일급이기 때문에 네네.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이 제재 대상이긴 하죠. 예. 그러나 이게 거리 자체가 뭐 한 500km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미니죠. 예. 그 미니죠 진짜. 더구나 우리 합참에서도 지난번 국방 발전 전람관에서 잠깐 선보였던 미니 그 SLBM을 쏜 것 같다는 식으로 그 분석을 했는데 네네.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제재를 하겠습니까? 무슨 의장 성명을 채택하겠습니까?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자꾸 사사건건 북한이 무슨 일만 하면은 압박하고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냐? 네네. 대화하겠다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북한이 대화하겠다면서 뭐 그 벼랑끝전술 쓰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일만 생기면은 뭐 제재를 하느니 마느니 해서 되겠는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은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자고 봐요. 네, 모였다 헤어지는 일일 뿐이다. 예. 결국 그러면은 모레 그 성김 대표가 모레부터 한국 방문을 해서 23일 날 후속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규덕 그 본부장이랑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좀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 외에 대북 인도적 협력 논의도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백신하고 식량하고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된 논의가 지금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저 기사를 보고 그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인데 네네. 지금 그 보건 방역 그다음에 수질 북쪽에 수질 그 오염이 심하다고 그래요. 수질 유생. 이런 문제를 놓고 한미가 공동으로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네. 한미가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수질 향상 같은 것은 우리 혼자 해도 되고. 그렇죠. 혼자 해도 되죠. 보건 협력도 우리가 혼자 해도 되는 건데. 방역. 미국하고 같이 하면서 방역이 들어왔다. 이 가만히 미국이 백신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상황은 확 바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도 그럼 그러니까 한미가 같이 손잡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방역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을 그렇게 잘 설득해서 네. 또
그 미제만 좋아합니다, 북한이. 모더나하고 화이자만 좋아한다면서요. 뭐 화이자 미제만 영국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필요 없고 예. 러시아제 중국제 다 필요 없다고 하는 마당이니까 네네. 미국에서 지금 WHO에 지금 뭐 5억 도수인가를 내놓기로 했죠. 예, 그렇게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북한 인구 고려해서 한 3천만 도수, 3천 한 7, 800만 도수 줄 수 있다는 사인만 나가도 네네. 아마 북한은 적대지 정책 철회는 만나서 보장받기로 하고 우선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태도 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미 간의 방역 문제를 같이 얘기한다고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비록 두 글자지만 그 두 글자 속에는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위기를 일상화시키고 한국 정부가 남한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 뭐 불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는 대선용 이벤트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SLBM이 결과적으로 지금 정 장관님께서는 종전선언으로 가는 마지막 고갯마루 여기만 딱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일환으로 지금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북한의 군사 행동은 다 노출이 됩니다. 네. 우리 쪽에서. 네.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 군사 행동이 비밀일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한국과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은 완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 네네. 북한이 귀신처럼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는지 모르는 조건에서 북한의 행동만 가지고 이런 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세상 물정은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도 북한이 그 일 없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그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막아낼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회담으로 빨리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정세현 장관님 예측처럼 또 예측대로 곧 종전선언과 보건 방역 수질에 있어서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2020년 3월 31일 MBC는 채널A 기자와 검찰의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일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전화통화 12회, 한 검사장과 대검 대변인 권순정, 손준성 검사 카톡 대화 45회, 다음 날인 4월 2일 윤 총장과 한 검사장 전화통화 17회, 한 검사장 권순정 검사 손준성 검사 카톡 대화 30회, 그리고 드디어 4월 3일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에게 MBC의 위 보도가 사실은 정부와 MBC의 권언 유착이라는 취지의 손준성 보냄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마 이동재가 이제 양심선언하면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동재의 양심선언, 채널A 기자 이동재의 양심선언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곳은 채널A와 검찰뿐입니다. 대검 일부와 채널A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추정은 그래서 합리적입니다.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한동훈의 휴대전화 압수 사실을 보고하자 윤석열 총장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고, 총장실을 나오면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윤 총장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서로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문 78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4월 1일과 2일 사이에 윤석열,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검사는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에 윤 총장은 그토록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실마리는 김웅 의원의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지난 19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전두환 씨가 낸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주장해온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폄하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전두환 씨를 고발하신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하도 할 말이 많아서 저도 앞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예. 자, 먼저 일단 윤 후보 발언 다 들으셨죠?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윤 후보님의 그 발언에 대해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일국의 대권 주자라는 작자가 광주에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또 그 학살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각종 조작과 고문으로 잡아가두고 죽였고요. 네. 언론 통폐합과 보도 지침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려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고, 네. 또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정치 자금을 챙겼고,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노동을 또 강요했던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 그 전두환 철권 독재를 저질렀던 전두환을 잘한 정치인이라고 옹호했다고 한다는 거, 이건 광주 시민들이 모두 그러셨겠습니다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저는 이 말도 조금 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요.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다음에 오늘 뭐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호남 분들 화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전두환 씨가 호남 분들하고만 척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호남과 전두환의 문제, 전두환 씨 이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가 저질렀던 일들은. 그렇죠. 우리 그 호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두환이가 잘한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고요. 네. 또 이 광주에 겪었던 5.18은 광주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는 물론이고 그 광주 학살을 통해서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하고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면서 이 나라를 공포의 정치로 몰고 갔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정말로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상처를 받은 것인데 네. 광주의 문제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네. 너무나도 비열하고 너무나 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이 아프다. 여전히 상처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의 뭐 소금 뿌린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호남 분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전문가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뭐 이 얘기 자체로는 괜찮은데 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전두환 씨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도 엉뚱한 말 바꾸기죠. 네. 전두환이가 인재를 잘 등용했다. 정말로 아주 새살배기가 웃을 얘기입니다. 네. 자신의 사악한 쿠데타의 부역자들을 인재랍시고 등용해서 네.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전두환이가 인재를 잘 등용했다고요? 네. 그렇다면 전두환이의 인재 등용법을 따라서 윤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온갖 자기 패거리 검사들을 정권의 앞잡이로 등용해서 또다시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정말로 아주 무서운 후보입니다. 네. 본인이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그 정책 토론이나 뭐 후보자들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책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인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들으니까 나는 뭐 국가 전반의 정책을 몰라도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면 된다. 전두환도 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네. 정말 한 나라의 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철학과 신념과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네. 그 자기가 등용한 사람들을 등용할 때부터 그러한 기준에서 등용을 해야 할 것이고 네. 또 그 등용한 사람들을 잘 리더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자기는 몰라도 된다. 이제 자기가 등용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네. 이건 도대체 이런 어리석고 이런 세상에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네. 오늘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내가 뭐 호남 분들 화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닌데 무슨 사과를 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반면 이준석 대표는 광주에 21일 날 호남으로 가서 뭐 이런저런 호남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제가 보기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언젠가는 광주에 가서 또 고개를 한번 숙이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용서를 구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광주 분들은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광주 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와서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또다시 입었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광주에 그런 식으로 진정성 없이 정치적인 그런 욕심이나 이런 걸로 그런 발상으로 광주에 발을 부정하고 부당한 그런 발걸음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진정성 없는 사과를 듣고 있을 그런 심사가 아니죠. 네. 그 광주에 가서 사실 5.18 그 구묘역까지 갔었어요. 가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비석을 닫고 눈물을 흘리고 또 본인이 서울대 법대 다닐 때 5.18 법정에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어떤 정치적인 액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5.18 때 본인은 결국에 무슨 그건 어디까지나 서울대야에서 네. 무슨 처신을 연극을 한 것이고 5.18 때는 강원도로 도망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도록 광주의 아픔에 함께 동반한 적이 없고 광주 5.18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는 와서 이 만월동에 감히 그 부적절한 발걸음을 하고서 거기에서 정말 거짓의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우리 광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바보들이 아니죠. 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광주 구묘역 가려면 그 전두환 씨 비석 찬양하는 무슨 공덕비 같은 거를 바닥에 묻어둬서 구묘역 입구에 그걸 밟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광주 5.18. 윤석열 씨는 그 전두환 씨 비석을 밟고 들어갔을까?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전두환 씨 보고 밟고 들어갔을까? 자, 윤석열 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는 5.18 과제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 계엄군 헬기 사격 여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며칠 지난 재판에서 그 헬기 조종사들이 몇 사람 증인으로 나와서 발포 없었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어요. 그거 직접 들으셨죠? 네네. 왜 아직까지도 그런 진술을 하는 걸까요? 그래요. 헬기 사격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최초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치나 법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또 지금 전두환의 죽음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이 가슴을 쥐어 뜯어야 하는 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헬기 사격은 광주 5.18이 자위권 발동이라고 줄곧 자기들이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위권 발동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광주 학살 시나리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헬기 사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들이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자위권 발동이었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전두환의 이러한 만행은 결코 가릴 수가 없는 것인데요. 네. 정말 너무나도 그냥 이 3년이 넘는 이 법정이 너무나도 지리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 지난 18일 항소심에서요. 전 씨 측에서는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탄은 저도 전일 빌딩 가서 그 탄은을 봤는데 분명히 그 탄은이 온 발사 각도 이런 걸 추측해 보면 저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쏜 게 분명해 보이는데라고 저도 그냥 평범한 저도 봐도 그렇게 보이던데 헬기에서 발사된 게 아니다. 전 씨 측에서는 그런 반박과 함께 탄은 궤도를 3D로 분석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전일 빌딩 흔적이야말로 헬기 사격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일 빌딩의 탄은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탄은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그 3D 그 증거 자료랍시고 제출한 것은 별로 특별한 증거 자료가 아니고 의미도 별로 없어요. 네네. 그 진술 내용들은 1심에서 이미 반박 기각된 것인데요. 네. 이 전일 빌딩 탄원들은 헬기 사격만이 아니라 다른 총기들에 의한 탄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1심에 판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헬기 사격에 의해서만 가능한 탄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헬기 사격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편시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격들이 있었을지라도 헬기로밖에 그런 그 탄원을 남길 수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헬기가 없다고 그렇게 헬기 사격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한 증거 자료는 굉장히 우스운 그 넌센스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3D로 분석한 증거 자료를 냈다 하니까 뭐 굉장히 엄청난 자료를 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본인이 사무실에서 전문가랍시고 불러다 놓고 정주교 그 변호사가 직접 그렇게 3D랍시고 만든 건데 정말 허접하기 이럴 데 없었고 또 1심 재판에 대한 대단히 큰 모독이 되는 그런 증거 자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걸만 봐서는 뭐 대단한 증거낸 줄 알았습니다. 자, 전두환 씨 혈액암 소식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말하자면 전두환 씨가 우리 광주 영령들에게 사과의 한마디를 남기지 않고 유명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두환 씨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드리워져 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제발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가 사과를 해오기를 그렇게도 바랬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죄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죄할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헬기 사격을 부정해 왔겠습니까? 골프를 치고 다니고 호화호식을 하면서도 회식을 하면서도 뭐 알츠하이머나 노환을 핑계 삼아 재판을 오롱하고 출석을 기피하고 또 왜 이래 하면서 그런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죽기 전에 재판이 잘 마무리되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기대를 여전히 해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조영대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경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 제대로 분석해서 사이다 맛을 선사해 주셨던 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이다 맛을 조금 자제를 하셨어요. 더 속 시원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 탁 올라오다가도 탁탁 막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래도 뭐 적당히 수위 조절은 해야죠. 네, 막말이 그냥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를 딱 잡으시던데.
자, 이 몇 주간은 대선 후보들 경제 공약 분야별로 살펴봤어요. 뭐 주택, 뭐 그다음에 플랫폼 뭐 이런 플랫폼, 등등. 예. 예. 오늘은 다시 재계 소식 하나 들고 오셨는데. 뭐 이것도 근데 경제 경우 대선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나중에 중요한 얘기인데 대선 공약으로 아직 안 나온 상황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뭐 스타벅스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지배구조 경제민주화 이런 네. 거였잖아요. 근데 네네. 저번 대선의 주요 이슈였는데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맞아요. 네. 지난번하고 저지난번 특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네. 좌클릭이다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그냥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노회찬 전 의원께서 네. 내가 진박이다 박근혜 공약을 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자 스타벅스 지금 막 말씀하셨는데 스타벅스 최근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소위 트럭 시위. 네. 매니저라고 합니까? 파트너라고 합니까? 파트너들의 트럭 시위. 스타벅스가 커피 다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주는 행사 때문에 또 텀블러 가져가면은 그건 안 해주고 다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주는 행사 때문에 직원들이 트럭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직원들 왜 트럭 시위까지 이렇게 벌였던 겁니까? 근데 뭐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이 행사 때문에 굉장히 네. 뭐 업무량이 폭증을 하고 네. 이랬던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셨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도 깜짝 놀래가지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서 뭐 고용도 늘리겠다. 지금 이런 식의 안을 냈던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지적을 하셨던 게 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요즘 ESG 말 네. 많잖아요. ESG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배구조. 예. ESG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요즘 열풍이 부는데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어떤 정도로 기업이 가지를 않고 자꾸 이제 이미지만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막 플라스틱 컵 나눠주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다회용 플라스틱 컵 나눠주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미지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약간 조금 막말로 하면 약간 기만이다. 기만이다. 네, 이런 것까지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파트너들은 주로 지적을 했던 거는 네. 엄청난 뭐 500명 이상이 막 네, 맞아요. 이렇게 줄도 대기자가 쓰고. 네, 맞아요. 하면서 너무 힘들게 이벤트 자체가 이 소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력을 쥐어짜는 방식 아니었느냐라는 게 이제 1차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린워싱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예. 그것도 이 경우도 결국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 구축하려고 안에 있는 분들 쥐어짠 거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S가 사회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노동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환경 이미지 구축하려고 S를 완전히 뭉개버린 이자를 대문자로 쓰려고 S를 소문자로 짜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럼 이 G는 뭡니까?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뭐 저희가 맨날 매일 얘기한 강조해왔던 양양묘 얘기하고 했던 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근데 이런 ES인데 ES 특히 E 막 하고 뭐 텀블러 얘기하고 저런 재활용 용품 이런 거 주면서 네네. 지금 지배구조 얘기는 또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슈에서. 스타벅스 얘기를 하면서 ESG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E라고 하는 환경의 그린워싱, 즉 친환경 이미지를 가지고 S나 G, 즉 사회, 노동이나 지배구조의 취약점을 포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포장하거나 맞습니다. 실은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원두 생산하고 있는 그 뭐 브라질이나 어디나 뭐 이런 원두 생산 농가들에게 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스타벅스는 네. 조세회피, 조세회피. 그다음에 아동노동.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게 아동노동이군요. 원두거든요. 네네. 자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네. 네, 그런 데서 아동노동 착취 이런 거 일어났는데 나몰라라 한다. 네. 그거 뭐 계속 터져요. 작년에도 또 터졌었고. 또 터졌어요. 네. 그 가보면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면 그 원두 재배 농가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라는 자랑하는 사진을 꽤 오랫동안 걸어놨었어요. 최근에는 없어졌는데 몇 년 전에 꽤 오랫동안 걸어놨길래 네.
아 이거는 자기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네. 극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예.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S와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S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진짜 사회적 일종의 책임인데 뭐 탈세 이런 거는 세금 제대로 안 내면서 네. 이루 이미지 구축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건데 스타벅스 CEO와 스타벅스 노동자 중위임금 차이가 1,200배가 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미국 스타벅스인데요. 네. 미국은 사실은 이런 거를 공개를 하게 만들어요. 아 맞아요. CEO랑 예. 그 직원들 중위임금 예, 중위임금. 차이. 예. 예. 그런데 1,200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는 직원들 중위임금은 공개 안 해. 평균. 근데 평균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과대평가가 돼요. 그렇죠. 네. 위에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평균은 그냥 단순 합산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중위임금 공시하는 거 일렬로 네. 그 딱 중간. 제일 네. 임금이 적은 사람부터 제일 임금이 높은 사람들의 딱 가운데 네, 그렇죠. 요걸 중위임금이라고 하는 네, 거죠. 네. 예. 이게 오히려 평가를 정확하죠. 한다면 그게 요걸 갖고 해야 된다. 소득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공시 제도 바꿔야 돼요. 사실. 평균 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으로. 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올 수 평균 있게. 임금은 CEO가 돈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평균 임금도 높아지니까. 근데 뭐 저희 평균 임금으로 하면 CEO가 직원 평균에 한 30배?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중위임금으로 하면 분명히 그거보다 커질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커지죠. 쭉 내려올 테니까. 예, 중위임금은 더 훨씬 내려갈 테니까. 자, 네, 스타벅스는 이런 거 사실은 그러니까 개선해야지 되죠. 이게 1,200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외국의 그 통계라는 거죠. 근데 보면 제가 우리나라 스타벅스 임금 체계 보시면 네.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주 25시간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9,200원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100만 원 정도 나와요. 연봉이. 네. 뭐 그 외에 썸띵이 조금 있겠지만 그럼 대충 제가 보니까 스타벅스 전체 중임금이 한 1,200, 1,3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연봉이? 낫죠. 연봉. 연봉이. 예.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개선하겠다는데 뭐 얼마나 인상할지 모르겠어요. 미국 스타벅스는 요 10월 달에 그 최저임금 좀 올리긴 했어요. 미국 스타벅스는. 네. 12달러로. 12달러로. 네. 네, 12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 15,000원 이 정도 네,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뭐 15달러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네. 스타벅스 자체 최저임금을 정했군요. 자,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보니까 최근에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네요. 네. 이번에 이 지배구조 변화가 이번 이 다회용 플라스틱 컵 행사 이번 사태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이제 신세계가 자기 계열사로 네. 그 지분율이 거의 75%까지 올라갔어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더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E하고 S까지 얘기를 했어요. 노동 조건이나 임금이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도 굉장히 임금 격차가 큰데 우리나라는 아예 통계 자체도 잡히기가 어렵고 월 100만 원 정도 수준일 거다. 지배구조 문제도 스타벅스가 지금 뭐 어떻게 다른 지배구조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뭐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일단은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가 비상장 기업이라 일단 좀 정보 공개가 지금 부족해요. 네네. 정보 공개가 부족한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뭐 예를 들면 ESG 위원회 요즘 많이 만들거든요. 예예. ESG 위원회 같은 거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문제도 터지고 그랬으니까 의사결정의 굉장히 독립성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데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쿠팡 같은 쿠팡이 아니고 저희 문제됐던 카카오. 예. 카카오도 ESG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장을 그 김범수 의장이 그 의장을 직접 본인이 해요? 예. 네. 본인이 하세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자기 관리 감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배구조 짜시면 내 팔 내가 흔들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배구조 짜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위원회는 잔뜩 만드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ESG가 네. 마치 유행처럼 네. 환경과 사회와 를 생각하고 건강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는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소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게 진정한 ESG라는 게 뭔지 참 애매하긴 하지만 실제 ESG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까? 뭐 일단은 첫 번째는요. 네. 우리나라 ESG가 방향을 잃은 거는 제가 보기엔 기업들이 제일 고쳐야 되는 문제를 정확히 우선순위를 짚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지거든요. 일단 지배구조부터 먼저 해서. 네. 왜냐하면 그때 남양유업도 생각해 보시면 아. 네. 근데 분유회사가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고 그랬죠. 그런 자기 그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 근저에 남양유업 회장의 독선적인 네. 절대적 권력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배 구조에 대한 무슨 개선은 없는 다른 이만 외치는 기업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환경만 외치고 지배구조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기업은 일단 의심하시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선 과제로 사실은 이 규율로 ESG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지 관련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라진 경제 민주화를 다시 되살리는 네. 그런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나 유럽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린워싱 이런 얘기 네.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과장 광고, 과대 광고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네. 다른 나라 공정거래 당국은. 아.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과장 광고, 과대 광고, 그린워싱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나서야 될 문제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는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ESG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수단, 그린워싱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의심해라.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과대 과장 광고가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된다. 네. 자, 이런 공약을 어느 후보가 담아내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노동 현장에서 땀의 가치, 사람의 가치, 일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사람과 일 코너입니다. 노동인권 전문 임자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네. 차분히 얘기하다 욱하는 임 변호사님의 이 욱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십니다. 누가 그러시나요? 네. 항상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예, 맞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하드 트루th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또 그냥 뭐 포기할 거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하드 트루th 아주 지독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의 길을 희망의 물길을 한번 열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매주 수요일 노동 현장의 땀과 눈물, 피땀 눈물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쿠팡에는 아직도 덕준이의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12일 날이요. 국회 앞에서 한 어머니의 추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0월 12일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7살 장덕준 씨. 퇴근 후에 과로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이십니다. 이 사건 좀 잠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덕준 씨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취업난을 겪다가 결국에는 이 2019년 6월부터 쿠팡 70 물류센터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 7시부터 하루 8시간에서 한 9시간 반 정도 심야 노동을 했고 심야 노동. 일하면서 체중이 15kg이나 빠졌대요. 산재야. 네, 보나 마나. 보기에도 참 힘들어 보이는
업무 상황이 계속 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덕준 씨는 이게 2년을 그렇게 일을 하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게 항상 문제예요. 예, 그래서 2년은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1년 4개월여 만에 그 2020년 10월이죠. 새벽 6시에 일 마치고 돌아와서 샤워하다 쓰러져 결국 사망하셨고. 예, 깨어나지 못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근로복지공단은 덕준 씨 사망을 산업재해로 판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노동부가 과로사 판정 기준으로 이제 고시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사실 너무 좀 엄격하고 현실과 맞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네. 공단이 조사한 덕준 씨의 업무 내역을 보니까 그 업무 시간이요. 이미 그 고시가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삼았던 걸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일을 시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길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하루 취급한 중량물의 무게가 470kg이라고 했으니. 그럼 근골격계가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결국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을 한 건데 최근 프레시안의 그 어머니께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저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기사는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전 사실 굉장히 좀 먹먹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이 덕준 씨가 살아있을 때 이제 회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사 이런 게 좀 문제다. 쿠팡 이것 좀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나 봐요. 내부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되고 싸워야 된다. 네네. 근데 이제 덕준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본인이 막 너무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그래서 하고. 그 결국에는 이제 또 덕준 당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또 다른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이제 자기 일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 나중에 덕준 씨를 만나면 뭐 엄마 참 잘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다 이러면서 싸우시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부모들이 꽤 많죠. 멀리는 전태일 열사 어머님이 사실 이소선 그러셨고요. 어머니. 그다음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그러셨고요. 네, 또 하나의 가족인가요? 그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도 나오죠. 태안화력발전소 김영균 씨 어머니 김미소님도 네. 비슷한 싸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질 정도인데 다시는 이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연을 가지고 이제 싸움에 나선 부모님들의 모임, 가족들의 모임인데요. 이분들의 네네. 싸움을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이 조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돌아와서 어머님 그 기사 중에 이 덕준 씨 일 마치고 돌아오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욕실이 너무 조용해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서 자라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문 두드렸는데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가슴에 손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하고 상체를 수그리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지난해만 해도요. 그 쿠팡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꽤 많았다라고 하는데 근로 환경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5명이고요. 올해가 5명. 지금 이미 지금 10월 달밖에 안 됐는데 4명이에요.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한 기업의 사업장에서 모두 5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을 했고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배송기사, 그다음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 토론회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동 환경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서 쿠팡 노동자들의 심박수를 셉니다. 심박수. 그러니까 그 직업환경의학에서 근무 환경 적정 근무 시간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일 때의 심박수와 쉴 때의 심박수를 비교해서 네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느냐를 통해서 스트레스의 정도가 측정이 되겠네요. 예. 이 노동자에게 적정한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냐를 이제 판단하는 그 연구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7명의 적정 근무 시간은 5시간이나 6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 근데 몸도 힘들다. 보통 얼마나 근무하는 겁니까? 근데 뭐 기본은 이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니까요. 일단 신체 상태에 비해 과로를 하고 있다라는
조사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356명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보면요. 네. 본인에게 이제 물은 거예요. 하루 노동 강도를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 네. 가장 많은 답변이 빨리 걷는 수준이다. 나는 빨리 걷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많은 답변이 100m 달리기 수준이다. 아니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율도 거의 3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30% 가까운 쿠팡 노동자들이 나는 100m 달리기 하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다소간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한 거죠. 100m 그렇죠. 달리기 굉장히 하는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인 거고 8시간 이상 노동을 한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가장 필요한 개선 사항이 뭐냐? 1순위로 가장 많은 게 적절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 좀 쉬게 해달라. 2순위가요. 냉난방 시설 확충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춥고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여름에 더울 때 밖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이게 딱 쿠팡 물류차인 거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참 이해가 안 되죠. 요즘 그 쿠팡이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노동자들이 올 여름에 새벽에도 한 35도 정도 되는 공간에서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근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디테일한 상황이 최근 그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의 기획 기사를 통해서 좀 드러난 게 있는데요. 이 분이 보니까 그 쿠팡 물류센터 노동 환경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 일종의 위장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기사를 보면은 모든 게 속도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팡 하면은 총알 배송, 로켓 배송, 그러니까 빨리 배송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총알처럼 빨리가 계속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동자들이 들고 있는 PDA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관리 직원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계속 요구되는 게 그 일정한 중량의 무게를 빨리 어딘가로 가져가라, 올려놔라라는 지시가 근무 시간 내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속도에 맞춰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90%가 일용직이나 계약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덕준 씨 얘기처럼 2년만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노동 조건이 이렇게 열악하고 취약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노동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총알 배송을 위해 총알처럼 자신을 100m 달리기 뛰는 것처럼 일을 해야 그렇죠. 그래야 2년이 지났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완전 정규직도 아니지만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사탕이 사실은 굉장히 독이 든 사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물류센터나 배송기사들 사이에서 이런 과로사가 많이 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완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사태도 문제인데 쿠팡이 이 사건에 대응하는 태도도 맞아요.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워요. 그 심박수 측정한 거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삼성전자가 백혈병 사건에 대응하는 초기에 대응하는 태도 지금 똑같습니다. 쿠팡이 과로사를 대응하는 태도도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쿠팡이 아직 제대로 학습이 안 되셨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뉴스룸이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사이트거든요. 네. 쿠팡에도 뉴스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똑같네. 거기도 비슷하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반박의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하고요. 그냥 덮어놓고 아니다.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는 그 전문 연구자나 아니면은 단체에 대해 신뢰성의 문제를 삼는 메신저를 공격하고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정말 쿠팡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자 여러분들 꼭 들어주세요. 자, 2007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계속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사건. 네. 삼성이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얻은 거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요. 한 50여 명의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가 한 14개 질환으로 공식적인 산재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 반도체 LCD 공장이 집단적인 노동자 직업병 발병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업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삼성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됐습니다. 네.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2018년에 삼성전자가 자신의 안전보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시인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피해자들한테 사과까지 했어요.
자, 삼성전자는 노동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모든 기업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례예요. 네. 그런데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모범 사례로 느끼는 것 같아요. 삼성처럼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은 제 의심이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에 비춰보면은 사실 유사점이 많아서 네. 절대 닮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수만 명 일하는 사업장에서 한 300 몇 명 가지고 지금 조사한 걸 가지고 대표성이 있는 그 연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반박할 거면요. 지금 사업장을 열어야 돼요. 그럼 다 네. 조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구성이나 운영, 조사 방식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조사기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조사 받겠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쿠팡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네. 9명이 지금 과로사 추정되는 사망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쿠팡 스스로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기도 궁금하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네. 조사하자, 조사받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건 안 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전문 연구자들이 주체가 된 그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은 결코 도움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면 교사이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그러하다는 것이 우리 삼성의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그 백혈병 환자분들, 산재로 인한 백혈병 환자분들, 또 수많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있었던 산재 환자들과 함께, 산재 노동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법정에서 싸워왔던 임자원 변호사가 쿠팡에 진심으로 드리는 충언의 말씀이다라는 점을 우리 쿠팡 관계자 여러분들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자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헙 인서울입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 쓰레기 제로, 무쓰레기 상점이네요. 그러니까 쓰레기 없는 상점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최철웅 주민소통협력팀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제로 웨이스트 상점, 그러니까 쓰레기 없는 상점이라는 뜻이네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상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로 웨이스트 상점은 일회용품 대신 손수건이나 스테인리스 빨대를 제공하고 네. 불필요한 포장 대신 다회용기에 세제 등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곳인데요. 네. 사용한 제품, 포장재 등을 소각장에서 태우거나 매립하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로웨이스트 상점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포장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 30대를 중심으로 제로웨이스트 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네네. 아직 그 많은 지역에 분포해 있지 않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서울 시내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 상점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 서울맵에 등록하였습니다. 아, 스마트 서울맵. 이게 그 스마트 서울맵이 어플리케이션인가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그 인터넷 홈페이지 환경에서 그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 인터넷 홈페이지 환경에서요. 뭐 사실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스마트 서울맵 그 인터넷 그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찾을 수는 있는 건가요? 예. 스마트 서울맵은 이제 휠체어 충전소라든지 서울 둘레길 코스처럼 시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공공지도인데요. 네. 스마트 서울맵 환경에서 그 제로웨이스트 상점 메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일회용품 사용을 하는 카페나 식당, 리필샵 등을 유형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네. 그 관심 있는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어플리케이션, 일반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접속이 가능한데요. PC나 스마트폰 모두가 접속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이제 프로그램이나 어플 없이 인터넷에서 서울맵을 검색을 하시면
제로웨이트 상점 운영 시간과 판매 상품, 각 상점들의 제로웨이트 실전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텀블러를 안 챙겨왔는데 일회용 컵은 쓰기 싫다. 네, 그럴 그런 날이 경우에는 있습니다. 예. 스마트 서울 맵에서 제로웨이트 상점 메뉴를 선택하신 후에 다용용 컵을 대여해주는 카페를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디서든지 그 PC든 스마트폰이든 서울맵 검색해 들어가면 된다. 아유, 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상점 지도 외에 서울맵에 서울시에서 생활 속 폐기물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나요? 예,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제로웨이스트 매장 인증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증 기준을 마련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폐기물 감량에 앞장서는 매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새롭게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하는 매장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행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용 다용기와 카페 다용컵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용기는 이미 10월 6일부터 주요 배달 플랫폼 중 하나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의 메인 화면에 다용기 코너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주문을 하면 일회용품 대신 다용기에 음식이 배달이 되고 식사 후에 그릇을 다시 수거해 갑니다. 현재 강남구에 있는 음식점 100개 정도가 함께 참여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이용컵은 11월 중순부터 서울 중구 일대에서 시범 사업을 계획 중인데요. 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카페들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다이용 컵에 제공을 하고 구매자는 커피를 마신 뒤에 다이용 컵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웨이스트 제로 상점, 제로 웨이스트 상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서울시에서도.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예, 이제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라는 필환경.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요. 시민 한 분 한 분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생활하신다면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하는 업체들도 같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가 잘 자리 잡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 최철웅 주민소통 협력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